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개회식 사회를 맡은 이해식 의원실 보좌관 유윤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지방 기초정부와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일해온 이해식 의원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해식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처럼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시의회는 자치분권 TF를 2016년도부터 만들어서 전현희 의원께서 이 법안을 발의하는데 굉장히 아주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셨죠. 오늘 김인호 의장님께서 오시고 또 우리 김정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황인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시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강동구의회 황주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구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자치 행안부 유임선 자치분권 정책관님 유임철 죄송합니다. 자치분권 정책관님 우리 행안부 장관님 축사를 대독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님을 모셔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사는 그냥 서면으로 대진하고요. 우리 뜻깊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해식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이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회법 토론회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벌써 이제 두 번째인데요. 우리 국회 아니고도 수차례 토론회가 있었고 또 오늘 참여하신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이 사실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매우 관련이 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내년이 지방자치 도입 26년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30년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을 두고 시점을 두고 지금 갈등이 더 벌어지고 있고요.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서 지방자치가 좀 발전이 됐어야 하는 그런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다 그런 깊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좀 공유할 생각입니다. 광역의회 지방분권 TF 김정태 단장입니다. 뜻깊은 21대 개원식 날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토론회를 갖게 된 개최해 주신 우리 이해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러 축사에서나 우리 좌장이신 김태형 교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4월 25일이면 기초의회 개원 30주년을 맞게 되고 7월 9일이면 우리 광역의회 개원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본 궤도로 올려서 자치분권 시제 개막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기로는 이 시점에 지방의회 위상을 바로 세우는 위상 정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47년 재헌헌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조항은 9차례 개헌에 거치면서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의회의 위상은 주민대표기관, 입법기관, 지방자치단체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위상지었었는데 저희들은 이 문제를 지방자치의 조정 총괄 기관으로 새롭게 정의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3법이라 하면 지방자치법 외에 지방재정법과 자치교육법이라는 두 개의 별도 법안이 또 있습니다. 정부 역시 정부조직법과 국회법이라는 법이 분리가 되어 있듯이 역시 지방자치법에서도 주민소화법이라는 별도 법이 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정부안이 제출한 전면 개정안에서는 주민자치회법,
그리고 주민발안제법이라는 별도의 또 독립법안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헌법 제117조에 규정된 우리 집행부와 그리고 118조에 규정된 의회를 분리해서 지방의회법과 지방자치법으로 이렇게 분리하자는 게 이 법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내용은 총 12장에 걸쳐서 91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준비를 하면서 주로 국회법을 모티브로 했고요. 국회법이 구성하는 내용들의 장단점도 함께 참고를 한번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은 그동안 30년 동안 지방의회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저희들 표현에 의하면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7대 과제의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그 7대 내용 과제를 간략히 소개를 하면은 자치 입법권의 강화였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하로 한번 고쳐주신 게 지금 방금 우리 발의하신 우리 이해식 의원님의 법안이 좀 담겨져 있고요. 인사권 독립을 담았습니다. 견제와 균형,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될 지방의회 사무처의 모든 직원을 집행부, 장인, 시장과 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명하는 이런 지방분권이 있을 수 없다 해서 지방의회의 의장한테 인사권 독립을 주도록 했습니다. 특히 829명의 광역위원들은 아무런 보좌직원 없이 혼자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그것도 총수 내에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이 좀 담겨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우리 사무처의 자치 조직권을 담았고요. 우리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의 자율권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도입과 그리고 교섭단체의 운영과 설치 지원 근거를 또 마련하였습니다. 이거 위에도 하나 소개 싶은 것은 그럼 지방의회의 감시와 책임 강화는 어떻게 할 거냐는 조항이 또 있어서 지금 다른 법의 법률에 소업이 될수록 이제 구속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사정의거나 구금됐을 적에는 일체 의정 활동에서 배제가 되고 우리 월정수당이라고 부르는 급여도 중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겸직의 강화 내용이라든가 윤리성, 도덕성 강화 내용에도 좀 많이 좀 담아져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계기는 19대 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법사위 문턱을 넘지를 못하고 만들어둔 지방분권 TF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지방의회법을 지방자치의 실패와 좌절의 산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고 그리고 우리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우리 지방자치가 지방자치 분권으로 성격하기까지 꼭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특히 올해 안에서는 꼭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부탁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이것으로 지방의회법의 대략의 말씀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학술 토론회가 있어서 그때도 지방의회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법과 관련돼 있는 법 체계를 좀 정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의회에 관한 법률로 분법해서 지금 현재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기관 구성이 기관 대립형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법 체계를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발상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논의들을 제가 지방자치법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십몇 년 동안 이제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좀 답답해서 발상을 좀 전환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제출됐던 법안에 대해서 뭐 한 8가지 정도의 쟁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성립되기 어려운 형태의 쟁점들이 있어서 그 쟁점에 대해서 발상을 한번 전환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발표문을 썼습니다. 첫 번째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헌법에 관련된 이제 헌법에도 그렇게 써 있으니까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차원인데 이미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것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으로 범위 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해석의 확대가 있었고 따라서 이것을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 다만 법령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이라고 하면 최소한 대통령령과 같은 지위를 가질 것이고 법령의 범위 아니라고 하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이라고 하면 그 법령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일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침 고시보다도 하위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럼 법령에 관련돼서는 사안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안을 중심으로 봐서 그 사안이 동일하지 않다면 그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22조 단서 규정인데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당연히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 헌법 이 37조 2항과 같은 유형의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물고 본래는 이제 개별적으로 기본권 조항마다 이제 법률 유보들을 두거나 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포괄적인 기본권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순작용을 할 때도 있고 역작용을 할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지방자치법에 포괄적으로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괄 위임 규정을 두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별 법률들을 다 정비해내는 거죠.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대해서 아예 구체적인 위임 규정을 두도록 개별 법률을 정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일본 지방자치법을 들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일본 지방자치법 14조 2항에 보면요, 보통 지방공공단체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에 따라야 한다.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법령이 먼저 그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관련해서 법령이 선점돼 있을 수 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매우 체계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요. 즉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예외로서 조례로도 의무 부과 권리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을 이게 이제 포인트겠죠.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조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매우 엄격하게 해석돼 왔던 법률 유보의 원칙 일정 정도 돌파구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국회의 전속적 입법권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40조하고 지방의회의 입법권, 자치 입법권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입법권의 분점이다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점점 이제 그런 학설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의 의미는 법령은 국민 일반을 구속하는 국가의 최저 기준이다.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조례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대법원의 이제 이 판단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실효성 확보입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일본 책을 보게 되는데 일본 지방자치법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의 형 또는 5만 원 이하의 과료에 관한 규정, 여기서 얘기하는 과료는 과태료입니다. 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의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만 엔 이하, 그러니까 한 50만 원 정도 되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포괄 위임하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참고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헌법재판소가 이미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에 대한 법률 위임은 포괄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상 포괄적인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서 좀 더 확장적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약간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 제정권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지방의회법에 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두는 것이 맞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 제정권과 관련돼서는 주민이 조례 제정 개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장도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실 수가 있게 돼 있죠.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가 이것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맞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그 해당 조례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또 지도 감독하는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들이 관련되는 사안들을 굳이 지방의회법으로 빼는 것이 적합하느냐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범죄 관련 구금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결의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논거가 이제 이런 거겠죠. 지방의회가 운영할 때 자율권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법률로 정하지 말고 소속 의원에 대한 제재 유형과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미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발전을 이제 지방의회법의 목적이 보통 그렇게 되죠.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해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한다. 또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법에다가 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권은 지방의회법에 의해서 한계가 설정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지방의회 법안이 독립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이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35페이지입니다. 시도의원 의회의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배치 관련해서 뭐 이제 비용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로 인해서 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 배경이 뭘까?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비용의 문제로 이걸 끌고 가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무처나 뭐 여기 전문위원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행법상 이 지방의회를 지원하고 의회 의원님들을 지원하고 있는 인력이 과연 지자체장의 인사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을 지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의 장과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의회 견제와 감시 권한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좀 재량적으로 해오시던 일들이 자꾸 좁혀지니까 또 지자체장의 인사권 아래에 있는 의회 근무 공무원이 집행기관에 있는 같은 공무원을 엄격하게 감시한다. 그렇게 하도록 의원님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이게 우리나라 공직 문화에서 가능한 일이냐? 이게 올바른 형태의 견제와 균형이냐? 이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의회직 공무원 제도를 신설을 하고 의장의 별정직 전문직 공무원 인사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기관 대립형으로 하는 그 취지에 적합한 거 아니냐, 그 헌법적 취지에 적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즉 이거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양 기관을 대립형으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립형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라는 헌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견제와 감시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 또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를 이미 상정하고 있는 것이고, 즉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이라는 취지에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방의회 의장님의 당적 보유 금지를 명시하겠다는 게 이제 20대 국회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겠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장님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것,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겠죠. 지방의회 이게 지금 20대 국회 때 그 검토 보고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관 세출 예산 편성권 관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기관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력하고 예산입니다. 인력하고 예산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책임성 있게 해당 기관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조직뿐 아니라 모든 조직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의회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물론 예산 편성권이 전속적인 지방자치단체장 집행기관의 전속적인 권한이다라고 하는 판례들이 있는데요.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겠다는 건데 마치 이것이 예산 편성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 아니겠느냐 하는 그 지방의회 의장님이 예산 편성을 해서 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게끔 하는 것은 전속적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뭔가 좀 너무 논리적으로 잘못된 형식 논리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교섭단체 설치 관련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기초지방의회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광역만 이것을 규정하는 방법은 사실 입법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한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입법을 하는 방식이 일정 수 이상의 정당 소속 지방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하며 교섭단체를 통해서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이미 조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기초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지적은 수긍할 만합니다. 위원회 기능이 약화된다든가 무소속위원회 의정 활동이 매우 위축된다든가 하는 우려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의회는 교섭단체 구성을 일단 가능하도록 풀어놓고 기초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원 정수를 봐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방의회 의원님의 경우에는 무소속이더라도 반드시 어느 하나의 교섭단체에 소속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보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아니면 아예 절차적으로 일정수 이상의 지방의원이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동의할 때 비로소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인사청문회 제도 관련해서는 이걸 조례로 지금 다 하고 계시니까 그게 그대로 두면 되지 이걸 굳이 법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반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보장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알아서 정해서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는 전속적 권한이다 인사권이라는 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행사해야 될 당연한 권한이겠죠.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속적 권한으로서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검증 절차를 두는 게 지방자치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걸 입법적으로 반영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20대 지방의회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인사청문회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지자체 장의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주민의 생활과 복리, 지자체의 정책 형성의 주요한 자로 청문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제안들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무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차원에서 임명 위촉되는 공무원이 있어요. 정무직의 경우에 그 행정 부지사나 이런 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도 지금 청문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 또 지방공기업의 장 또는 감사 뭐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 예산이 출자 출연되는 기관회장 또는 감사 인원 등으로 한정을 하고요. 그렇게 인사규율 차원에서 임명 위촉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외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인사청문회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지자체의 장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지방의회 의원 일정수 이상이 의결하는 경우 등으로 절차적으로 대상을 제한해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지방의회의 감사원 감사 청구 관련해서는 저는 이거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견제 감시하기가 역부족이니까 감사원을 찾아간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것이 명확하죠. 헌법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주민으로부터 배워받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이 견제와 감시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외부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여러 가지 그 문헌들을 보면요, 지방자치 내부의 독립적인 감사위원 제도를 주장하고 하면서도요,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개별적으로 감사하는 것의 폐해 때문에 종합감사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구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감사원 감사를 지방의회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감사 청구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작동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등장하는 게 중앙정부의 감독이고 또 감사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방의회법에 일반화된 조문으로 집어넣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을 연구를 하다 보면 미국식 제도나 영국식 제도, 그다음에 일본의 지방자치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게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 제도야말로 고유한 영역이다. 법에 있어서 그 사회가 겪어온 여러 가지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제도들은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것입니다. K방역이라고 하죠. 이번 코로나 때 대처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얼마나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력적으로 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지방자치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삐걱삐걱거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제임에도 불구하고 연방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삐걱대고 있었죠. 그러는 사이에 코로나는 번져가고 있었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방자치제도를 그러니까 지방의회법을 만들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이고 이제는 우리가 먼저 그 지방자치제도를 선진적으로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평소 고민하고 참 이런 정도는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쟁점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해 주셨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토론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지금 총 4분인데요. 시간을 한 8분 정도로 맥시멈. 더 짧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8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먼저 이제 우리 서울시 강서구 의회 윤유선 의원님부터 시작을 들어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발제해 주신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 서울시의회 2016년도부터 TF를 구성해서 진행을 해왔던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의회법에 대해서 정말 그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왠지 이 자리가 영광인 것만큼 기초의원들 입장에서는 숟가락을 얻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오늘 모두 다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초선으로서 2년간 기초의원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지방의회법에 좀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의회가 지금 전국에 17곳이 있습니다. 의원은 829명입니다. 기초의회가 몇 곳인지 아십니까? 226곳이 있고 2,931명의 기초의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지방의회법을 보면 앞에 발제도 그렇고 사실은 광역의원 중심으로 의회 중심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기초의회가 더 많이 있고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30년 준비를 하면서 역할을 좀 빠진 부분이나 이런 걸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자료집에는 PPT 자료로 간단하게 좀 해놨었는데요. 다시 좀 페이퍼를 끼워 넣은 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을 담당한 자치조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 기본 법률은 지방자치법이고 이 법에는 지방의회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그리고 지방의회 법안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관련 규정과 그리고 각 지방의회 조례나 회의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포괄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 운용하는 기본법인 지방자치법과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지방의회 법안에서 각각 무엇을 규정할 것인지 규정 범위가 조금 더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설치 근거를 기준으로 두고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지방의회 법안이 제정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의회 법안에 대한 논의 자료입니다. 지방의회 법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지방의회가 입법기관, 정책결정기관, 견제감시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방의원이 가장 큰 의정활동을 하는 데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제도 장치 구축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고요. 이에 따른 의견을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권 확대입니다. 지금 지방의회 법안에서는 입법권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은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벌칙, 과태료 부과 제외하고서는에 대해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법률 위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일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기준 결정입니다. 법안 제1조에서 지방의회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기준 결정을 해당 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제도, 즉 월정수당을 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방의원이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지금 서울시내 25개구의 기초의원들은 지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비 두 가지로 받고 있는데요. 매월 액수가 좀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6월 달에 받은 의정활동비가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90만 원, 보조활동비 20만 원. 그래서 110만 원을 받았고요. 월정수당 지급 내역은 261만 3,330원입니다. 강서구의회가 25개 구 중에서 양 중간 정도의 액수를 알고 있습니다. 각 구가 다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방으로 가면 또 차이가 엄청나게 많지요. 그래서 이는 개인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대통령령에서 예를 들어 지방공무원 5급 10호봉 등으로 명확하게 호봉을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군구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입니다. 법안 12조에서 시도의원에게 광역입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 사실상 개인보좌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개인적인 지원 인력을 두는 것이 무리라면 최소한 시군구 외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시군구 의원은 회기 중에만 인턴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예산과 인사권의 문제와 같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집에 보면 43쪽에 여러 가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분권을 위한 7가지 핵심 과제 서울시 거를 좀 같이 놨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발제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인사권과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같은 경우는 정원 내에 강서구는 제가 18년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강서구 행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예산에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들어오면서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협상안으로 저희가 별정직을 얻게 됐습니다. 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예산이 정원 내라고 됐고 그다음에 그 인원이 지금 법제 보좌관, 입법 보좌관과 그다음에 수석 전문 인력, 사진 기사 이렇게 3명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사실은 이 인원을 인사권을 의회의장으로 만들긴 했지만 예산 자체가 집행부여서 집행부의 입김이 많이 좀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차라리 예산을 의회 자체 예산을 만들고 여기에서 선택임기제 정원 외에 선택임기제로 할 경우에는 분리할 수 있다라는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 한 명의 저희가 22명의 구의원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법규였냐면 정책보좌관 같은 경우는 의원 수에 따라서 정책보좌관, 입법보좌관을 둘 수 있어요. 저희가 22명의 강서구 의원이기 때문에 5명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럼 3개 상임위원회 다 골고루 배치가 되지 못하죠. 거기다가 그 또한 5명도 보직을 받는 공무원이 오는 거고요. 거기에 수석보좌관 1명만 저희가 별정직 임기직을 받았는데 그 1명이 갈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입법보좌관 자체도 업무가 들어온 상태에서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재정은 입법조사관한테 하게 하고 모든 전문위원 공무원들은 개정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역할 분담해서 하중을 주면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그런 공무원 조직 문화도 같이 여기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정원 외로 빼서 선택 임기제나 그다음에 회기 중에 인턴제 이런 방안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근거 규정 필요입니다. 법안에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조문을 두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작년 행안부에 의해서 예산이 어떻게 내려놨냐면 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방의원, 기초의원 1인당 민간 위탁 역량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기초의회에서 그 예산을 18년도에 잡으면 19년도 집행한 결과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최소 20만 원으로 잡았고요. 나머지 최고 80만 원 잡은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25개 구 중에서. 그런데 그 여타의 비용이 어떤 비용이냐면 공통경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통경비에서 민간 역량 개발비가 위탁 역량 개발비가 나오게 되면서 모두 이거를 사전에 예산으로 잡으면 80만 원 예산을 잡으면 안 가는 의원들이나 사용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화해 놓고 공통경비로 모두 두었다가 필요하면 쓰겠다. 이렇게 재작년에 예산에서 작년에 썼는데 사실 22명의 의원 중에서 7명만 이걸 썼습니다. 그리고 80만 원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것이 의원 사이에서 안 가는 의원들의 공동 경비가 줄어드는 상황이니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그래서 30만 원으로밖에 못 정했거든요. 지금 그 교육비에 대해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근거 규정입니다. 법안에서는 교섭단체를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도의원에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그 필요성이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교섭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광역의원은 사실상 처음부터 국회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고 정당 공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교섭권이 있고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의장 선거, 의장, 부의장, 상임위 선거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배정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그렇습니다. 기초의회는 사실상 처음에 기초의회가 만들어질 때 정당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 돼서야 정당 공천이 이루어졌고 정당 공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초의회 운영 구조에 이 교섭권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좀 다른 문제 제기 되겠지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장 선거, 상임위 선거의 불협화음이 기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교섭단체 구성권이 없기 때문에 당대표를 기초에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요. 물론 시당이라든가 시도당에는 형식적으로 원내대표가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에 민주당 같은 저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하지 않은 실질성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 이름만 들어가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이게 기초회 운영구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권한과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초의회까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저는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범위가 사회적 갈등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조례로 정했으면 하는 전략적 방안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청구권은 아까 발제하신 분하고 저 좀 의견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감사원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벗어난다는 비판에 이제 직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모든 걸 해봐도 특히 지방의회에서 기초도 마찬가지고 사무에 대한 문제제기, 행정감사를 해도 어떤 질의 질문을 하더라도 조사를 특히 특위를 조사를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형식과 지적만 하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자치단체 처리한 사무 중에 약 60% 정도가 자치 사무가 아닙니다. 국가나 시도의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감사원에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현재는 감사원 내부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방의회가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가실 때 이것이 뭐 남용하거나 대상 범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조치한다면 사실상 이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부분으로 어떤 견제와 감시란 부분에서 예방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방의회 감사원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회 관련 법률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지방의회 법안에는 여태까지 논의되었던 중요 사항이 다 담겨져 있고 앞에서 인사말씀과 여러분들의 말씀에 의해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걸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조례 제정 범위 확대, 그다음에 시도위원회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임명권, 인사청문회권, 감사원 감사청구권을 도입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아까 이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먼저 급선무다. 그리고 전략적인 접근을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돼서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지방자치법이 23개가 발의됐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단일법안 내용은 특례시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지방의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페이지 46페이지하고 47페이지에 거쳐서 21대 국회에 발의됐던 지방의회 관련된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지금 그 의원님들께서 지방의회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회답들 요청서를 많이 보내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단일로서는 특례시와 행정구역 개편, 그 다음 주제로 지방의회가 가장 핫한 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작성했을 때가 7월 1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오기 전에 9시 기준으로 다시 봤는데 한 건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것은 47페이지에 있는 정청래 의원께서 6월 23일 날 발의했던 거를 철회하시고 7월 15일자로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근데 이유를 제가 의원실을 여쭤봤는데요. 그 법안 내용은 똑같고 이제 개정 사유
태도에 약간 구문을 조금 변경하신 게 있어서 철회해서 했었고요. 근데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오늘 기준 9시 기준으로는 이제 지금 제가 그 발제문에 있는 것이 이제 21대까지 현재까지 지방의회 관련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테두리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지방의회법에도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시는 인사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좌관 제도 또 이런 권한 강화 예산권이라든지 이런 권한 강화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한쪽에서는 또 규제도 많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겸임 제도에 대한 규제 강화 또 이제 윤리 강화라든지 이런 규정도 같이 얘기가 하고 지금 이제 조사 의뢰도 그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의 형태라든지 법안의 내용은 21대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0대랑 비교해봐도 지금 초창기인데도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나오고 있어서 큰 관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마 그래서 21대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법안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리면 지난번 이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제 최한용 박사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지방자치 테두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또 주민과 의회의 관계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할 때 빠뜨리지 않고 또 중복되거나 또 얽히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이 법을 분리하는 그런 좀 그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법안의 내용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성과 그 위상 강화 책임성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법을 만들려고 하신다면 국민이 협의를 하고 또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 안에 위상 강화와 권한 강화만 들어있을 경우에는 법안이 통과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서 책임성 강화 부분에도 좀 초점을 두셔서 두 가지가 잘 균형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드신다면 법안 통과하는데 훨씬 더 그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우리 이광호 집행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 참여자치운동연대를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맨 처음에 연락이 이제 의원실 쪽에서 연락이 온 건 참여연대를 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참여연대 국회하고 이제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해가면서 국회 견제하고 그리고 협의 뭐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참여연대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참여연대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각 광역, 각 기초에 참여자치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그 지역에 있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력 감시 활동과 협의 활동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 자치 활동, 지방 자치의 어떤 활성화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뭐 아무튼 그 중에 한 멤버인 제가 이제 참여를 이제 서울에 가까워서 참여하게 된 것 같고요. 뭐 오늘 자리가 이제 뭐 앞에 다 인사 말씀을 다 오래 하셨다시피 그리고 자료집 절반 이상이 다 축사와 인사말을 하셨다시피 지방의회법을 기존에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좀 독립을 시켜서 지방의회를 강화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어떤 결의의 어떤 토론회라고 성격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시민사회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 그리고 여기서 보완될 지점 뭐 이런 것을 좀 조언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회법과 관련돼서는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견은 사실 없는데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의회가 시민들, 주민들한테 보여진 여러 가지 신뢰도의 문제, 그 안에서의 어떤 활동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뭐 이렇게 보도된 내용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직접 겪다 보니까 지방의회를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적절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담겨드렸다시피 여기 표현했다시피 저는 이제 지방자치 운동을 쭉 같이 해오는 차원에서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당연히 권한이 강화되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에 맞게끔 법 제도도 정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제안과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방 분권을 위한 제도 정비에는 동의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견제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또 이 논의 과정에서 제도에 담거나 아니면 자정적 노력이 있거나 아니면 정당 정치 과정에서의 노력이 함께 담보되어야지만이 주민들한테 환영받는 법안 제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발제 각 영역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려보면은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범죄 관련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활동 지급 제한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제 전적으로 동의됩니다. 지금 구조상 상태에서도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주민 감정상에서도 이런 구조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국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적 개혁의 제안 차원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법 개정 논의가 같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께서도 이런 노력도 함께 해주시는 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도의회인 정책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된 건데 이미 광역의회에서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대부분 광역의회에서는 이 전문 정책 인력에 대한 배치가 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겪은 상황에서 이제 되긴 했는데 그럼 기초의회까지 둘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겁니다. 기초의회까지 두는 건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어떤 의원들이 어떤 보좌관의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도를 보완하되 이 운영의 디테일한 운영 시행 규칙이라든지 운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개인의 보좌관 제도로 운영되지 않게끔 하는 방식의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 직원에 대한 임명권 및 뭐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당연히 그 재정권과 인사권이 있어야지만이 지방의회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인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인력 규모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좀 일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건 지방자치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권한과 뭐 인력 구묘에 대한 어떤 재량권을 주는 것만큼 지방의회도 그렇게 부여하되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규모를 부여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인 기준이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설치 관련돼서는 저는 좀 그 앞에 제안과 토론해 주셨던 것처럼 이견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금 교섭단체를 광역의회에서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뭐 실효성에 있어서는 뭐 크게 없다고 봅니다. 제도적 어떤 보완이 없기 때문에 없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국회의원 수만큼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교섭단체까지 설치해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위원회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요, 아까 조례에서 이제 보장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잠깐 언급되긴 했는데 지금 조례에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인사청문회 특히 고위직과 관련된 공사공단을 중심으로 한 고위직과 관련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대부분의 답변이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의회의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운영하면 된다. 이런 표현이 대부분의 결과였습니다. 예로 인천시도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저희가 주장했고 그것이 이제 일부 반영이 됐는데 인사청문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 간담회, 검증 간담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대체적인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그리고 자치단체를 더 강력하게 견제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것을 정확히 도입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 결론은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이제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한은 강화돼 주민의 견제와 감시를 같이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와 신뢰 회복 방법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할 것과 그리고 의원들이 입법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등의 다양한 제도로서 엄중한 사후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 활동에 대한 어떤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장 높았던 것은 국회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질 때 그런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의원 활동에 대한 어떤 시민평가 제도도 도입해야지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 재정에 대한 어떤 이 자치단체는 의회를 통해서 견제가 되는데 의회는 사실 견제할 곳이 없습니다. 특히 인사 재정에 대한 독립성을 갖는다고 하면은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충분히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한 시민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더라도 그 안에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논의 과정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아는데요. 과연 그 지역사회에서 이제 지방자치 운동,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감시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하고 충분한 어떤 토론과 논의 과정은 많이 안 됐던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논의 과정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이제 입법 과정에서 그러면은 기초의회, 지방의회에 대한 권력 감시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 주민운동 단체에서 과연 그동안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의회에 대한 이제 법안을 만들 때 시민들의 감시, 견제 이런 내용을 어떻게 담을 건가 이런 내용이 담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오히려 더 의회에 대한 분권에 대한 분권 강화라고 하는 근거로 해서 의회 입법을 지방 의회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었던 것이 지방 의회에 대한 불신을 더 자초하지 않게끔 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이렇게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지방의회 관련한 토론회를 열게 돼서 먼저 이해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실무 담당자로서 의미 있는 자리고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저는 아직 발의 전이고 지금 논의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방향과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정부가 하고 있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린 형태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이제 국회법과 같은 지방의회 제정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어떤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맞는 어떤 우리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이 제도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많은 공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최한영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저희가 이제 같은 법 체계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 관련해서 이제 독일이나 일본에 많이 저희가 이제 근거를 하고 있고 서로 유사점도 있고 하지만 실상 이런 어떤 의회법을 별도 두고 있는 나라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정운영 원리 어떤 지방자치 제도가 우리 여건에 맞는 어떤 지방의회에 대한 독자적인 법을 갖고 운영된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의 어떤 자치분권 제도 발전에 공간에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수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법이 이제 20대 국회에서 이제 제출된 내용을 보면 자치입법권이라든지 정책적 전문인력제도 그리고 의장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 그다음에 의회의 어떤 세출예산 편성권
교섭단체 구성이라든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들 하여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일부 지방의회 관련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시도의회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의 도입 그리고 지방의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반환 내용들을 담아서 지금 지난 7월 제출을 한 상태고요. 올해 정부는 올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게 연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법 관련한 내용 중에서 좀 몇 가지 좀 앞으로 더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해주신 그리고 이제 발제해주신 분들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지방자치법의 체계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자치의 어떤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안에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좀 담고 있고 또한 우리 이 부분에 한 175개 조문 중에서 의회 파트가 한 63개, 그래서 한 3분의 1 이상이 의회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별도의 법으로 나가는 경우에 이런 지방자치법을 기본법 체계하는 체계에 대한 같은 법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최한영 부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본법 체계라든지 기본 헌장의 법이 있고 그 개별적인 법들이 같이 또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서로 연계돼서 같이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법을 이제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주시고 제안을 20대 국회에도 제안을 해주신 내용을 보면 실상 이제 이 지방의회와 국회가 이제 같은 점도 있고 또 유사한 점도 있고 구분되는 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지방의회 특성에 맞게 차별화해서 제도화를 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법 논의가 우리 의회의 독립적 권한과 이상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방안의 어떤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발전과 어떤 역량 강화라는 어떤 목표, 공감대는 좀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가 역할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의회 제도 개선을 이제 진행하면서 자치제도의 큰 틀에서 법령체계의 재정립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좀 사료가 됩니다. 현재 정부는 지금 국정과제에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서 분권제도의 자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신 이런 쟁점 사항들도 저희가 개별 법안에 지속적으로 개정사항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향후 국회에서 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는 지방의회법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질문 한두 개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하고요. 예. 이 내용은 우리가 행자부 장관님한테 두 번이나 건의했던 사항으로서 기초의회 전문 인력이 혹시나 남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의원에 대해서 인력 남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 단위, 시도 강력 단위 의원에 맞는 한 명석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보통 한 4, 5명 정도가 이제 기초의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 명석 배치한다는 의도로 이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남용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진정한 지방 분권이 이제 되려면은 이제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치로부터 좀 배제가 돼야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우리가 7대 후반기에 이제 설문조사를 우리 시구 자치구 의원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80%가 그렇게 좀 배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응답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교섭단체 설치 문제는 기초만은 좀 신중하게 제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듭니다. 이게 너무 이제 정당별로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상당히 그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 사무처장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생활 실태가 기초 의원님들이 뭐 강력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70% 이상이 어렵다는 걸 하고 실제 그에 대한 그 지금 의정비가 이제 월정비하고 의정 활동비가 두 가지인데 의정 활동비는 이제 한 달에 110만 원씩 해서 1,320만 원 연봉이 들어가고 그리고 월정비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도의 시군 자치구별로 이제 심의위원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곡성군이 한 1,701년에 30만 원 정도, 강남이 이제 가장 높은 데가 한 4천만 원 내외 이렇게 해서 평균 한 3,200만 원 됩니다. 1년에 받는 의원들이. 그래서 이 문제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기초의회가 설립될 때는 이제 자원봉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수당을 주고 했는데 그 이후에 2000년도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월정비도 주고 뭐 의정 활동비들은 그 전에도 뭐 조금 줬습니다만은 실제 봉사할 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70% 이상이 여기에 그 의원 활동하면서 이제 받는 거 가지고 생활하고 또 선거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이 상당히 극빈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실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와의 입법 관계에 연관해 보면은 겸직 관계하고 관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겸직이라는 거를 이제 뭐뭐는 할 수 있다 해놓고 이러는 걸 나열을 하고 또 뭐뭐는 할 수 없다 금지 규정을 했잖아요. 그 겸직 규정과 의정 활동비에 대한 이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복합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더 풀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월정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를 바탕을 깔아줘야 이 제대로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간다면은 뭐 그렇게 미래가 발전이 않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이제 뭐 또 우리 이용일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선거예과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고 또 우리 법제조사관님도 입법할 때 오셨으니까 좀 그런 점에서 좀 많은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우리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신중한 입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개정안을 이렇게 좀 자세히 봤는데 거기에 기관 형태 다양화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까 최한용 원장께서 기관 대립형이라는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 만약에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의회법 자체에서도 기관 다양화 부분을 조금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좀 이렇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 의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30년까지 끊임없이 계속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주요하던 지적 내용은 첫 번째가 비리 부패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의 문제였고 세 번째는 뭐 의장에 대한 이른바 자격성의 감수성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이해를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이 숫자가 참 많습니다. 3,756명이나 됩니다. 기초의회가 226개나 됩니다. 그래서 뭐 광역의회는 큰 사건이 이제 거친 지가 꽤 됐는데 여전히 기초의회에서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원구성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윤유선 의원님의 패널 통해서 대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반대 방향에 오히려 원내 교섭 단체를 통한 정당의 통제력이 그런 게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또 한쪽에서는 이걸 정당의 간섭을 배제해달라는 얘기 요청이거든요. 저는 기초의회는 존치해야 되고 정당의 간섭이 더 강화되어야 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부패 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의원들이 주로 생활정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다 보니 생활정치란 게 건축 인허가 문제라든가 식품 인허가 문제 모든 인허가 문제를 갖고 있는 기초의회 시군구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의 성격상 문제도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또 하나의 문제 자체는
기본적인 정치에 대한 불신이 좀 깔려 있습니다. 제가 두 개의 통계 수치를 하나 제시를 할 건데요. 2018년도 영국의 세계적인 기업 조사 기관이 전 세계 23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도를 조사, 직업군별로 정치 불신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23개국 공통적으로 가장 불신받는 분이 정치인이었고요. 가장 존경받는 분들은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23개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끼어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장 존경받는 국가가 정치인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잘 알다시피 왕정 국가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평균의 정치인 불신도는 67%였는데 대한민국은 미국과 똑같은 69% 정도의 정치인이 불신이 당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일본이 가장 높게끔 54%의 정치인이 존경을 받는 데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정치 상황과 한국의 정치 상황을 비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치인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존경받습니다. 이런 논리에 따지면은요, 국회도 해산해야 되고 지방의회도 해산하고 우리는 독재국가 왕정국가를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우리 민주통제에 대한 좀 함께 좀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해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법이 시민사회단체 참여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오늘이 두 번째 공청회가 아니고 오늘이 6차례 공청회였고요. 옆에 요거 우리 서울시 의회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TF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과 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전국에 우리 200 광역까지 포함해서 236개 제가 지금 총 243개 여기에 저희가 서울시의회가 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게 작년 2018년 4월 10일 날 아마 인천 참여자치운동에서도 우리 시민사회단체 연대에 아마 포함되어 있었을 거로 됩니다. 전국에 2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우리 사회시민단체 연대와 함께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책임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자정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현재 내용되고 있는 것도 모든 내용을 담아갔고요. 좀 17개 광역의회 모든 의원들은 이 결의안에 서명도 하고 자체 결의안도 통과를 됐습니다. 그래서 부디 좀 이 기회를 통해서 226개 기초의회에서도 이런 책임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자정 결의안에 좀 함께 동참을 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바라고 이에 대한 앞으로 좀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립니다. 저희 지방의회는 저희 다 공개를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공개하고 평가를 받듯이 저희 서울시의회는 오히려 평가를 받고자 하는데 평가를 해줄 시민 자체가 2년 동안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시가 없으면 인천 참여 지역운동 연대라서도 우리 서울시의회를 감시해주고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해 주시고 공개해줘도 좋습니다.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적 토론하시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저와 다른 의견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행정사무 등을 하는데 저절감을 느끼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행정사무제도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먼저 시도를 해보고 그다음 하여튼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자치단체를 벗어나서 감사원이나 외부의 힘을 빌리는 방식이 있겠죠. 근데 행정사무제도의 개선을 먼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고요. 직무수당이죠. 급여는 아니겠죠? 예. 의정활동비. 예. 그 구체적인 액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급하게 찾아봤더니 2018년부터 아마 일본은 이제 이런 걸 명예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뭔가 일정 정도 보수나 그 의정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거냐의 문제는 국가마다 다 다르죠. 근데 유럽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명예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 일본이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명예직으로 했다가 일본도 명예직으로 했었거든요. 명예직으로 하다가 이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일본 얘기를 하면은 여기 계신 특히 기초나 이게 광역 의원님들이 되게 흥분하실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드립니다. 예, 엄청 많이 드립니다. 그러다 수당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찾아본 걸로 봐서는 이게 대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이 자료에는 이게 일본 국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일단 기초적으로 보수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의정 활동에 따른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급여와는 다른 방식인데 의장님이 받는 그러니까 광역의 의장님이 받는 게 최고액이 120만 9천 엔입니다. 그러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되네요. 최저액이 81만 9천 엔이니까 이게 오사카부인데 800만 원이 좀 넘는 돈이 되겠죠. 평균적으로 한 98만 3천 엔 정도가 지급이 되네요. 광역 의장님한테. 여기에 재밌는 게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의원들이 다 달라요. 보수 수준이. 그리고 광역도 이제 도도부연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지정도시가 있고요. 이게 제도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 정촌 의원 같은 경우는 최저가 아마 의원님들이 받는 게 40만 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 되고요. 제일 낮은 데는 10만 엔 정도.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한 20만 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랑 비슷할 것 같고. 그밖에 뭐 기말 수당, 뭐 비용 변상, 그러니까 뭐 정무 활동비, 뭐 이런 수당들이 등등등 있다. 이제 연금도 있다. 뭐 이 정도 자료는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겸직 금지는 이렇게 되면 엄격해집니다. 예. 의정활동비가 많이 나가면 겸직 금지는 더 엄격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실제로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겸직을 하시는 걸 의정활동비가 적으니까 허용해달라고 하는 건 그건 도덕적이고 체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기관 형태 다양화. 예, 제가 검토한 내용은 대리평 기관 구성에서의 의회 견제적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맞고요. 기관 구성이 다양화되는 것은 어디로 이제 수렴할 것인가의 문제겠죠. 근데 우리 헌법에는 지방의회를 반드시 두게 돼 있어요. 지방의회를 배제하는 형태의 기관 구성의 다양화는 헌법 위반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형으로 만들더라도 그것이 지방의회를 대체하는 구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법을 만드는 데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입니다. 오늘 행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해식 의원님 총평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듣기 전에 좌장으로 저도 코멘트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과서에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나뉜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학자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자치는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누가 범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막 그러다가 이제 한국적 지방자치 이야기도 나올 판이거든요. 지방자치는 그냥 주민자치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주도가 되어서 지방자치가 진전되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고 헌법 정신에 좀 부합하다고 보여지고 우리 이제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김정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정치 또는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좀 인색합니다. 아마 우리 이해식 의원님도 구청장 오래 하셨기 때문에 각광받으셨을 텐데 또 정치하시면 또 욕을 좀 많이 먹습니다. 이게 우리 독특한 문화인데요.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그 학과장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 학과장.
교수분 중에 한 분이 학과장을 맡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학과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단하긴 합니다.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교수회의,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학과장님께서 조교들과 행정직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 아주 큰 대도시를 제외하면 지방 자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또 우스갯소리로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구청장하고 구의 의장 중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100%가 구청장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똑같이 물어보시면요. 구의 의장이 더 높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자와 처방 의사가 약은 약사가 하는 것처럼 이게 그 구조가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인데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중앙집권도 왕조 국가를 지내오다 보니까 우리 문화에 뼈저리게 남아 있죠. 이제 그런 그 문화를 또 이렇게 좀 순화한다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지방의회법이 뭐 저도 이제 좀 참여했습니다만은 부실한 내용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좀 과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보완해서 이걸 계기로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되고 또 정치에 대한 불신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이해식 의원님의 총평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발제문이나 토론자들이 써주신 그 토론문도 아주 꼼꼼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뭐 그 오늘 이 토론회의 목적은 지방의회법을 지금 그 20대 국회 때 제출돼 있는 지방의회법을 이제 원안으로 하고 오늘 토론회 때 그 논의된 내용들을 추가를 좀 해서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성안을 해서 이제 발의하는 걸 목표로 이렇게 하는 그 발의를 앞둔 이제 토론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제가 이걸 쭉 그 검토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이게 이 작업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또 그런 면에서 좀 조급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정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가면서 조금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법안을 발의했다고만 해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발의했다고 해서 그 발의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일종의 면피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걸 꼭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뭐 토론 때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에 관한 내용, 인사권 독립에 관한 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정책 지원 전문 인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본격적으로 그 얘기된 건 아닙니다마는 자치분권위원회와 몇몇 의원들 사이에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뭐 그 지금 제주도가 의원 2분당 1명씩의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의회부터 적용을 하되 제주도의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을 출발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정도의 이제 의견 있는 거고 인사권 독립도 역시 그 광역의회부터 먼저 도입을 하고 기초의회는 좀 나중에 도입하는 방향 이렇게 이제 좀 단계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행안위에서 토의를 하고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통합당 의원들은 또 어떤 의견을 제시하게 될 건지 이런 어떤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딱 우리가 좀 뭐 만족스러울 정도의 그런 안을 가지고 그 본회의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건가 그런 것은 뭐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만일에 그 통과가 되면 그게 이제 먼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먼저 통과가 되면은 역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방자치법의 이 의회 부분, 의회법을 만약에 통과한다고 그러면은 의회 부분들을 다 이렇게 말하자면 가져오는 형태니까 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지난한 과정들이 쭉 있는 거죠 앞에. 그래서 우선은 전부 개정안부터 통과를 시키고 거기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부분이라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우리의 이 지방 의회법에다가 정리를 또 하고 그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나 그 인사권 독립 부분들을 그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최한용 부원장님 발제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의 어떤 관계 문제, 또 광역과 기초와의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지방정부로 부를 어떤 움직임, 그러니까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 개헌안에도 그게 담겼습니다만. 그래서 지방정부조직법, 그다음 지방의회법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기본법 이렇게 법 체계 자체를 정리하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의 과제로 그러니까 과제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먼저고 그다음에 지방의회법을 그에 따라서 좀 재정비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지방자치기본법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요 3법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지방정부조직법과 함께 그렇게 갖추는 그런 로드맵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하나의 21대 국회 어떤 목표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로 상정하고 가면은 상당히 큰 진전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행안위 또 위원이기도 하니까 제가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을 통과시키는 힘은 어떻든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거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이 법에 대한 절실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구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역시 주민들께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국민적인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이제 성패가 달린 게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방 의원님들의 어떤 참여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과정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조직하도록 저 나름대로도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시는 우리 김정태 위원장님, 최한용 부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좌장 맡아주신 우리 김태형 교수님께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네 분의 토론자 여러분께도 큰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관심 보여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